대통령, 집권당 대표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부동산 잡는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성공했던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해법이 있는데 이 해법을 용케 피해갑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격차, 재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격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국민들은 넋놓고 앉아 있다가 재산 격차가 벌어지는 걸 지금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 뜨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자산이 불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안 그래도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더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경실련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수치를, 그래프를 인용한 건데요. 착실히 저축해서 집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는 나라.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재산을 엄청난 속도로 불려가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땅값 상승이 노무현 정부 때는 무려 3천조가 불어나는 것으로, 전국 땅값의 총계를 내면 3천조가 불어나는 것으로 정권을 끝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매우 잘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오르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작년 말까지의 통계가 2천조입니다. 그 이후에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지금은 한 2,5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데 아마 정권 말기가 되면 노무현 정부 때와 거의 비슷한 액수로 정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표는, 이 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땅값 상승, 전국의 땅값 상승 그래프인데요. 가운데 빨간 선이 김대중 정부 한 2년 차였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전국의 땅값. 노무현 대통령 때 가파르게 오르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죠. 여러 번 대책 내놓을 때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똑같았죠, 현상이.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락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긴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엉터리 정부죠. 저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글쎄요, 혁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며칠 사이에 대통령, 집권당 대표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부동산 잡는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주당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금으로, 대출 규제로, 땅 살 때, 아파트 살 때 내는 세금, 팔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올리기만 하면 부동산이 잡힐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린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다 보셨죠? 또 올린대요. 잘못된 해법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해법, 여기에는 제가 서울시장을 5년 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담이 담겨 있는 해법입니다. 아마 많이들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시장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맨 역할을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써놨습니다. 첫째는 3기 신도시가 이제 토지 수용, 매입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또 사전 청약 제도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만 가고 있습니다. 3종 세트라고 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과 후분양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그래야 효과가 있죠. 제가 시장 취임한 게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가을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를 과감하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효과를 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것과 함께 토지 임대부 분양 제도를 출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금자리 주택 기억하시죠? 반값 아파트 정책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성공했던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해법이 있는데 이 해법을 용케 피해갑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금 강화, 규제 강화, 뭐 대출 규제, 부작용을 양산하는, 국민들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받게 만드는, 집을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피해가 많아지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하는 정책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인간이라는 것은 욕망의 존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심의 교통이 막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5부제 10부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하는 거죠. 차 몰고 나오지 마라. 또 한 가지 방법은 몇 군데 톨게이트를 만들고 차량이 많이 몰리는 숏컷 지름길에다가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1,000원씩 2,000원씩 톨비를 만들면, 통행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차량은 분산이 됩니다. 1,000원이 커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부담이 싫은 거지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1,000원 안 내는 길을, 2,000원 안 내는 길을 선택하죠. 이게 보수, 우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심리를 정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5부제, 10부제만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는. 두 번째, 정부에는 LH공사라는 게 있고 서울시에는 SH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공기업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재원대책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1년에 10조씩 도시 재생 사업에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 재생되는 거 느끼십니까? 집권 지금 3년이 지나갑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가 재생되고 있습니까? 10조씩 엉뚱한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죠. SH공사와 LH공사만 잘 활용해서 서울에 공급해야 됩니다. 서울에. 집값 상승의 주범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신도시 아무리 만들어봐야 효과는 서울에 만드는 거에 10분의 1도 안 생깁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에 공급해야 됩니다. 용산 정비창, 최근에 저는 용산 정비창을 전체를 아파트를 짓는 건 물론 반대합니다. 거기 공원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이미 한다니, 할 거라면 반값 아파트 공급하라 이겁니다. 불광동에 질본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엉뚱하게 지금 시민단체들한테 임대 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작품입니다. 여기 장소 아주 좋습니다. 서울의원 부지 비롯해서 서울 시내에 그래도 없는 와중에 짜내고 짜내면 있어요. 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반값 아파트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의 비결은 토지 임대부입니다. 이미 실험은 한번 했어요. 이거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긴가민가 하실 텐데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다 검증된 겁니다. 보금자리 주택. 주변의 아파트 값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평당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들어와요. 사겠어요? 일단 주춤하지요. 인간은 이해 계산을 합니다. 아, 이거 당분간 사지 말고 기다려 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지? 이게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춤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갑니다. 특히 수도권에 다 가요. 수도권에 반값 아파트 분양할 때 미분양 사태 났었던 거 기억하세요? 서울의 뉴타운, 왕신 뉴타운 미분양됐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런 인간들의 이해 득실에 대한 판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능해요. 한때 반값 아파트법을 만들었다가
너무도 성공적인 정책이었어요. 지금 그 반값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려했던 그런 현상은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한 정책을 왜 안 하는지, 전혀 고려 안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해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전직 서울시장의 행정 경험을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3년 동안 막아놨었잖아요. 제가 3년 내도록 재개발 재건축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모든 정책을 짰습니다. 지금 4인 가족은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1, 2인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 2인 가구 들어갈 살 집들을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재건축 안 하고. 저는 국토부 장관하고 한번 토론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바뀌는 추세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예요? 이 정부는 그대로 넘긴다 칩시다. 고집스럽게. 다음 정부는 홍구멍 납니다. 이거. 1, 2인 가구 들어갈 살 집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오르죠. 다음 정부 부동산 상승까지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서울 시내에 이제 빈 땅이 없습니다. 아까 쥐어짜듯이 보여드린 저거밖에 없어요. 재건축, 있는 거 멸실시키고 다시 짓는 방법밖에 없고, 과거에 3, 4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형태를 1, 2인 가구로 바꾸는 것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 이거 지금 거의 고사시켜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2006년 9월 25일 날 이 60개 항목을 공개하고 불과 3일 후인 2016년 9월 28일 2년 반 동안 고집을 부리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다 하겠다. 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이겠다. 네. 기억납니다, 그때. 그 영향이 야당 서울시장께서 야당 서울시장이 분양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김원동 본부장의 말씀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요.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한 번씩 오르고 정부 대책이 나오면 이분이 꼭 등장합니다. 평생 동안 아파트값 잡는데 집중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서울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이거 쌍둥이 같은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후분양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서울시장이 하니까 취임 후에 6개월도 안 돼서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버티다가 임기 말이었거든요. 결국은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신문기사를 방금 전에 보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몇 개월 걸려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이 되고요. 그 시행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는 하질 못한 셈이 됐죠. 아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 거 보셨죠? 박근혜 정부까지. 그 바탕이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됐던 겁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금융위기도 있었잖아. 리먼 브러더스. 그 덕분 아니야? 천만에요. 그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경제 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짧게 해결되고 넘어갔었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국제사회에 비해서 용이하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주요했던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전국 지자체가 같이 양적 완화에 동의를 하고 다 도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금융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누가 그 계기를 제공했느냐? 지금 김원동 본부장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공한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국민들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제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전 굉장히 미련스럽게 보여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다 이거예요. 주변 시세가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한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분양을 했었어요. 이명박 정부의 세곡동 900만 원대 분양은 아까 토지 임대부 분양이었고요. 제가 했던 1,100만 원대 분양은 토지 임대부도 아니고 정상적인 분양이에요. 땅까지 다 주는 분양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반값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는 붙어 있는 데입니다. 밑에 표. 마곡지구와 발산지구는 길 하나 사이예요. 오세훈은 790만 원에 분양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오자마자 1,400 하더니 1,500 하더니 마지막에 2,000 가까이 분양했어요. 저러니 집값이 안 오르겠어요. 공공에서 저렇게 끌어올리고 있으니. 공기업 운영은 이익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익 내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전부 돈 나눠주라 그러겠어요? 인건비로 다 쓰라 그러겠어요?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기능이 있는 거죠. 누가 이익 내라 그랬어요? 하나 더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예를 왜 이게 가능했냐? 원가를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 우리 당의 추세는 보수 강화입니다. 우파 본색이에요. 반시장적이잖아 그래요. 뭐가 반시장적이에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어놓고 팔아야지. 물건을 보고 사야지. 그게 반시장적이지. 평당 970만 원에 분양했던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거. 이것도 요즘에 거의 시세가 같아졌어요, 주변 아파트하고. 한때 그랬어요. 아유, 땅은 놔두고 건물만 팔면 그걸 누가 사.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입증된 사례들이 강남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당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 반대입니다, 당론이. 지난 대표 시절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견인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개혁 정책을 쭉 한번 써놔봤어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재벌 보유 비업용 부동산, 그때 강제매각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게 시장적입니까?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2004년이었나요? 강재섭 대표 시절에. 분양원가 공개, 우리 당론이었어요. 우리 당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까처럼 다 유지했던 겁니다. 부동산 가격. 흔들기 시작한 건 김대중 정부 2년, 노무현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 문재인 정부 3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서부터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3,000조. 당론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갑자기 시장적이냐 반시장적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들이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좋은 정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사다리 약속은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불로소득 없다. 눈 뜨면 아파트 가격 오르고 땅값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도 수천만 원, 수억씩 연간 갑자기 수입이 오르고 재산이 증식되는 그런 나라는 정상이 아니죠. 지구상에 어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이거죠. 이거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법이 있다. 그것도 검증된 해법이 있다 하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사다리 중에 제일 중요한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어느 대권 주자가 됐건 저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돼야 된다.